어, 그 미군정 때 그 정치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언급을 안 해가지고 제가 미군정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해난 교과서를 보면요. 63페이지 펴보세요. 자, 미군정은 이제 식량 및 생활 필수품 확보와 원조를 통해서 물자 수급의 균형을 깼다. 그러나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화폐를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뭐냐면 발행했고 물가 오르고 쌀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식량을 수입하는 미국 수직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노동자 농민 가난에 허덕이다가 이 조선 공산당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철도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는 10월 사건도 요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미국 수직령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 미국 수직령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여기 그 시마스 교과서를 볼게요. 자, 강복 이후에 이제 남한의 그 공장 대부분 자본과 기술을 보였던 일본의 기국으로 제도 가동하지 못해서 경제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주의 무리한 화폐 발행으로 물가가 폭등했어요. 그래서 강복 후에 이제 사항들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예전에 기준에 언급됐던 거죠. 자, 한편 미군정은 식량 통제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 자유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게 이제 오히려 쌀의 투기 현상을 불러일으켰죠. 식량 문제 오히려 발생해서 다시 일제 강점기 때 실시한 미국 수집령은 시행되면서 식량을 통제했으나 농민의 식량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자, 이런 것들이 미군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10월 사건이 일으킨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미 군정 시기 때 이제 사항들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미국 수집령 관련된 내용도 봐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자유화 정책을 내렸다가 미국 수집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식량 사정을 악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챗 GPT 학습을 통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미 군정 시기 때 미국 수직령을 내렸잖아. 그 미국 수직령의 내용, 배경하고 내용과 그다음에 영향에 대해서 좀 알려줘. 좋아. 미군정 시기의 미국 수집령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해 볼게. 이건 단순한 문화 정책이 아니라 전후 점령 체제의 정보 통제 메커니즘이자 지식과 문화의 재편 도구였어. 먼저 큰 맥락부터 잡자. 1. 배경. 왜 미국이 미국 수집령을 내렸는가? 시대는 1945년 해방 직후 미국이 한반도 남쪽에 군정을 실시하던 시기야. 일본의 식민 통치가 끝났고 조선은 갑자기 권력 공백 상태가 됐어. 이 공백을 메운 게 미군정이었고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안보와 이념 통제였지.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딱 한 가지가 걱정이었어. 이 땅의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정보, 책, 문화, 사상 기록을 통해 미국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미군정은 조선인이 소장한 미국 관련 자료들을 전수조사하고 수집하라는 이거 명령을 잘못 내려. 눌러봤다. 다시. 어, 그, 미 군정 때, 쌀값을 통제했잖아. 미국 수집령을 통해서. 미국 수집령. 그래서 미국 수집령 쌀값 통제 정책 관련된 어떤 배경하고 내용하고 영향 관련된 내용을 좀, 알려줘. 또한 이번엔 미군 정기 미국 수집령과 쌀값 통제 정책의 관계를 깊이 파고들어보자. 여기서 미국 수집령이라는 이게 표현은 앞서 얘기했던 지식자료 수집령이 아니라 여기선 미국 수집령, 즉 미국 수집령, 미국 소집링을 말하는 거야.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될 수 있는데 이제 정확히 잡고 갈게. 1. 미국 수집령이란 무엇인가? 미군 정예의 시기인 1946년 미국은 조선 남부에서 미국 수집령 발부인을 발동했어. 간단히 말해 농민들이 수확한 쌀을 시장에서 팔 수 없고 일정량을 국강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강제 수매 제도였어. 미국 수집령은 일종의 가격 통제 정책 플러스 유통 통제 정책을 결합한 거였어. 여기서 핵심은
미군정이 설정한 고정 가격에 따라 쌀을 걷어서 도시 노동자와 미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 2. 배회에 이런 정책이 나왔나? 두 가지 맥락을 이해해야 해. 첫째는 전시 상황의 연장선. 해방 직후 조선은 아직 전시 경제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물자 부족, 교통망 파괴, 기근이 겹쳤고 도시는 거의 식량을 자체 생산할 수 없었지. 도시 노동자들이 굶주리면 정치 불안, 폭동, 공산주의 확산 위험이 생겨. 미국은 이걸 막아야 했어. 둘째는 좌우 이념 대립과 식량 배급 체계의 정당성 문제. 당시 북조선은 토지개혁 식량 자급 체계를 빠르게 구축했지만 남한은 지주 중심 구조가 남아 있었고 식량 유통이 시장에 의존했어. 이 상황에서 미국은 식량 유통을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좌파의 선전전에 밀릴 수 있다고 판단했지. 그래서 농민들의 자율 판매를 제한하고 국가가 쌀을 직접 수집해 배급하기로 결정한 거야. 이게 바로 미국 수집령이야. 이나 3. 내용 어떻게 작동했는가? 미군정은 쌀 일가마당 고정 가격을 설정했어. 문제는 이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았다는 점이야. 예를 들어 시장에서는 일가마에 5,000원에 팔리는 걸 미군정은 1,500원 같은 낮은 가격에 강제 수매하려 했어. 농민 입장에서 이건 완전 손해였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농민들이 쌀을 숨김, 시장에선 암거래가 급증, 미군정은 쌀 숨긴 농민들을 단속하고 처벌.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식량을 둘러싼 전 사회적 갈등 구조였어. 4.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첫째, 도시와 농촌 사이의 긴장이 격화돼 농민은 왜 우리가 강제로 싸게 팔아야 하냐고 항의하고 도시는 왜 식량이 없냐고 불만을 터뜨리지. 둘째, 암시장과 밀거래가 일상화돼 쌀을 숨기고 몰래 거래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무너졌어. 그리고 이는 경제 질서 전반의 신뢰 붕괴로 이어져.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 좌파의 명분이 강해졌다는 점이야. 좌익 세력은 이게 바로 제국주의 미국의 수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농민층에서 지지를 얻어. 그래서 1946년 가을 전국적인 좌익 중심의 농민 항쟁, 즉 9월 총파업과 10월 민중 항쟁이 폭발적으로 터지게 돼. 이건 단순한 경제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반발로 이어진 사건이야. 비유로 다시 풀어보면 이 정책은 마치 이런 거야. 누군가가 당신 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공익을 위해 강제로 싸게 사들인다. 그리고 당신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 죗값에 팔려고 하면 불법으로 몰고 감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결국 이건 물가 통제를 빌미로 한 식량 통치의 실험이었고, 그것이 남한 농촌 사회와 경제 질서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였어. 이제 한 가지 질문. Q. 미국 수직 자, 잘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수직령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시험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승만 시대 때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전후복구를 위한 노력하다.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대부분 이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산업시설이 파괴됐어요. 이에 따른 식량 등 문자들이 부족해지고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자, 이승만 정부는 피폐해진 경기를 복구하려고 상당히 노력했고, 앞에 이제 기속재산 등을 민간에 매각해서 원조로 들어온 물자를 분배하고 전후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으며, 민간을 중심으로 민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1950년대에 주요 산업시설이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 그래서 전후 복구 사업 과정에서 내부의 노력을 이제 쓰면 기속재산을 통해서 어떤 민간의 매각, 그 다음에 원조 물자, 그 다음에 또 민간 중심의 어떤 경제 발전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주요 산업시설을 이제 50년 후반까지 복구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부가 기속재산을 매각하고 원조 물자를 기업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줬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정경유착과 독과점 문제 등이 발생했다. 자, 그 다음에 원조가 전후 복구에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한국의 경제를 재건하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원조를 제공했어요. 왜냐하면 미군의 입장 볼 때는 이게 너무 가난해지고 못 살아지면 사회주의가 확산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원조들을 미군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식량을 풀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대충 자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쌓아놨죠. 그래서 미군의 유지 비용이나 무기 구입비, 그 다음에 경제 개발에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원조 물자 중에 가장 들어온 것이, 많이 들어온 것이, 밀, 사탕수수, 면화인데, 이게 이제 있는데, 밀은 이제 사탕수수는 사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탕수수의 원유, 그, 원액, 이제, 그 사탕수수에 통해서 여기 사탕을 이제 뽑아내잖아요. 예. 자, 설탕 같은 거, 설탕을 이제, 사탕을 뽑아내는데, 설탕을 뽑아내죠. 예, 설탕. 자,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이제 제공한 농산물은 그 당시 한국의 식량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됐는데 이때 삼백산업이 소비자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삼백산업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밀가루, 설탕, 면직물 다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삼백산업이 단다. 제분, 그 다음에 제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방직업,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하지만 미국의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이제 타격을 받아서 그 당시 농촌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고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쌀만 이제 질 수 있는 쌀의 단자카 이런 것들만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경제 불황으로 그 당시 아까 말했던 1950년대 말, 그러니까 1958년이죠. 그래서 무상 원조가 유상차로 전환되면서 원조에 크게 유의했던 한국 경제 위기가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한편으로는 무상 원조를 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항상 이제 미국에서 조건을 걸죠. 근데 유상차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갖고 하는 거니까 그 돈의 쓰임새는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재 공업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이승만 정부 시유, 그러니까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을 이제 실시를 이제 본격화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후에 이제 그 한국의 경제 재건의 큰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6.25 전쟁 중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피난지에 세워진 임시학교에 다녔다. 그래서 전쟁 중에 초등교육 의무교육이 이제 실제로 시행됐으며 재헌헌법에 보면 이미 초등교육 의무화돼도 됐어요. 상균주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이제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다가 그 이제 뭐냐면 전쟁 중인가? 하여튼 그 전후해 가지고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됐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제도 정비는 전후 한국 경기가 빠르게 발달한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예전에도 있었지만 공장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일정 기계 설명서를 읽고 이제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고 자율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생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밀가루, 밭, 설탕, 연직물 같은 삼백산업이 발달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950년 말 미국의 무상원조가 유산차로 전환됐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생산재 공업, 그 다음에 경제개발 계획 같은 거, 상계면 경제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이제 뭐냐면 마련됐다. 여기 전환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심야스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면서 사회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데 주력했고, 1950년대 말에 이어 이어서는 주요 산업시설과 공장을 대부분 전쟁 이전 수로 복구했다. 자, 이승만 정부의 전후 복구 사업은 미국의 원조에 의지했는데 대부분 군사 원조로 되었으나 일부는 농산물, 소비재 같은 원조 물자로 제공됐다. 이에 미국의 원조 도입된 원료를 가공해서 300산업,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 밀가루, 설탕, 면직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에 이제 미국이 원조 도입된 300산업을 바탕으로 소비재산이 발달했는데 반면에 철강 기계 같은 생산재 산업을 발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원조 물자의 배경 과정에서 정경 유착이 일어나 대기업의 원조 물자를 독점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원조 물자들을 미국 정부가 직접 한국 정부에 준 게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아니고 다만 이제 신용장, 배급 그러니까 분배장 정도 줬다고 보면 돼. 신용장 정도 줬고 그 신용장을 가지고 배급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 기업, 그 한국 기업이 미국 가갖고 그걸 이제 뭐냐면 그 은행에 주면
미국 은행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 그 맡겨놓은 돈을 내주고 그걸 가지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용품들 한도가 딱 정해진 거 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갖다 파는 방식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원조 물자 배정하는 과정 기업들이 누구한테 원조 물자를 사갈 수 있는 권리 주냐,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주냐,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정치권에 돈을 많이 줬던 세력들에게 이제 줬던 거죠. 기업들에게. 예.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원조 물자를 이제 독점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쌀이나 보리, 밀가루, 콩 등 미국의 인여 농산물이 대거 도입되면서 국내 식량 문제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이제 하락됐고 농가 소득이 낮아졌죠. 특히 쌀은 이제 좀 적게 들었는데 많이 들어온 게 이제 면화나 밀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화나 밀 생산이 큰 타격을 받았고 농가 경제는 이제 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쌀 단자가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식량 어, 의존율이 자체 공급 식량제 의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래서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 원조 정책이 전환되면서 원조의 주인 대신에 차관을 대신 제공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승만 정부가 보훈부 산하에 산업개발 위원회를 통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이에 대치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3개년 경제개발 계획. 근데 이때는 계획만 세우고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했냐? 작년 정권을 거쳐서 박정희 정권 때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거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충자를 좀 볼게요. 여기 정경 유착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건데 미국의 원조 물자와 대충 자금의 융자 특혜 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충 자금의 쓰임 용도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 개발 용도도 있잖아요. 그걸 매개를 빌려주는 것도 있었는데 이때 재벌 형성이 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기속재산 분화, 농지개혁, 원조 물자 도입과 분배 등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관장하게 되면서 원조, 정부, 재벌로 연결되는 국내적인 독점 구조가 형성됐고 이 과정에서 이제 권력과 유착한 독점 자본들이 성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후사의 이제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6.25 전쟁 이후에 일제일차전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형상이 심화됐고 이들 수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했죠.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이제 그 뭐야 토막이라고 부르는 그런 비슷한 것들이 이제 형성됐죠. 그래서 판자촌 달동네가 불리는 산비탈과 무허가 건물이 살면서 막노동이나 말품팔이를 연명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 달동네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있었던 거는 1990년대까지. 그래서 그 지역을 몰아내고 아파트를 만들고 그랬죠. 자, 또한 전쟁 중에 많은 남성이 죽거나 다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커졌고요.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교육에 이제 가장 교육에는 되게 진심이죠. 그래서 교육이 빈곤 탈피한 이제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여겨져 교육률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그 앞에서 한 6.25 전쟁 이후부터 이제 이게 실제로 의무화 교육이 됐잖아요. 초등교육이요. 그래서 초등교육이 확대되면서 문맹률이 낮았으며 각급 학교의 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한편 전쟁을 거치면서 서구의 대중문화가 소개되고 동경의 대상이 됐고요. 미국부터 유입된 일부 자유주의적 문화는 우리의 정통적 가치관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초등학교 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국민학생, 이때 국민학교겠죠? 그래서 국민학교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 앞에 말했지만 이런 것들이 후에 이제 경제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정도 읽고 쓰고 해야지 기계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사용 설명 매뉴얼 보고 따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배웠냐 안 배웠냐 하는 것이 생산력의 어떤 그 증가하고 상당히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6.25 때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노천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야외 수업을 이제 지금은 애들이 야외 수업 하자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야외 수업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했다. 우리의 할아버지 정도의 세대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미국 경제 원조 대충 자금을 볼게요. 정부가 미국부터 이제 원조받은 물자를 민간 기업에 팔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이제 대충 자금이라고 했는데 대충 자금은 이제 한국은행에 이제 H시켜 놓고 합동 경제위원회에 통제해서 미국 산 구입가
주한미군 유지비도 국방비로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경제 재건에 비한 사업비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대충 자금에 있는 돈을 융자를 해주는 거죠. 특별 기업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재벌 성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950년 한국 경제는 재정 규모의 절반 정도를 미국의 원조로 차지했기 때문에 원조 경쟁을 한다. 그래서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는 상할 의무가 없는 무상 원조였지만 순수한 증여가 아니라 이 중용인 미국의 개입의 전제 운영은 그러니까 미국도 성인 군주의 나라가 아니잖아.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충 자금을 마련해 갖고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무기도 팔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좀 비슷한 게 뭐냐면 그 마샬 계획도 마찬가지야. 마샬 계획도 서유럽 국가에 여러 가지 무상 원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미국이 단서를 달았어. 일단 무상 원조 할 때 달러를 쓰게 만들었죠. 달러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요구한 조건에 맞춰서 써야 돼.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이제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미국이 자국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큰 영향을 줬고 특히 미국의 기축통화가 요 마샬 계획을 통해 이미 이제 브렌트 우드 체제를 마련했다고 해도 이제 달러가 널리 확산될 거 아니에요. 달러가 널리 뿌려야죠. 그걸 마샬 계획을 통해서 서유럽 지역에 쫙 뿌리면서 일종의 미국의 기축통화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 확립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충 작업을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25 전쟁 당시에 옷감을 구하기 어려웠던 피난민들은 미국인들이 이제 사용했던 그 원단이 나일론을 이제 사용했죠. 낙하산 원단 나일론. 그래서 나일론의 이제 수입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면서 나일론의 옷감이 가볍고 질기면서 손질하기 쉽다. 그래서 이제 인기를 이제 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혼이 있는데 미혼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아지노모토가 있잖아요. NSG 이걸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미온이다. 요거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요. 재건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전쟁을 사라진 주택을 단기간 복구하기 위해서 원조를 받아서 9평에서 15평까지 구매해 주택을 서울 곳곳에서 수십 개, 수백 개 단위로 했다. 이때 재건주택, 부흥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자, 이러한 주택들은 전기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생활의 불편을 겪었고 흙벽돌로 지은 집은 장막비에 무너지기도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보충자를 보겠습니다. 전후 재난민들에게 주거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유엔 한국 재건단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때 이제 유엔 한국 재건단이 그 큰 하력을 했거든요. 전후 경기에 복구하는데 자 그래서 유엔 한국 재건단으로부터 자재와 자금을 먼저 받아 전쟁으로 인한 주택 손실을 복구하고 전쟁에 해체된 가족과 시장민을 위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등장한 몇 가지 대표적인 주택은 재건주택, 부흥주택, 희망주택이었다. 뭐 이런 주택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원조 물자인 밀가루, 설탕, 연화 등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한 산업을 삼백산업이라고 하고요. 6.25 전쟁 이후 사람들이 빈곤 탈피와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 교육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료 5번이 요거죠. 이 표죠. 자, 자료 5번을 참고해서 1950년대 의식주 생활의 변화는 이제 자료 5번이 여기 있네. 예, 이거. 자, 참고해서 미국 경제 원조가 1950년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자. 자, 미국의 원조 물자로 300산업 등을 소비재산을 발달했고 정부가 원조 물자로 민간 기업을 팔고 받은 돈을 대충 자금을 정리해서 국방비에 사용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천재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중요한 것만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겹치지 않는 부분만. 자, 미국의 경제 원조 기반으로 전후복구 사업했고 원조 물자 가공해서 이제 300산업 같들이 발달했다. 뭐 이런 내용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1957년 이르면 이제 주요 산업시설과 공장들이 대부 복구됐고 전후 경제가 5% 내에 성장했다. 고도 성장이지. 지금 입장 올 때는 상당히 성장이 높죠.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2%대잖아요. 지금 뭐 1%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국민총 생산과 국민총 소득이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상이 나빠진 미국이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줄였고, 미국의 원조를 이전했던 한국 경제 성장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후 사회가 변화된다 보면, 자, 도시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도시 빈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문맹률도 낮아졌고 한국 사회의 발전이 됐다. 그리고 미국식 이제 사고방식과 문화가 확산돼서 지식인들 청년들은 미국식 대중문화,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는 정통적인 이제 규범을 파괴하고 그 당시 미국의 저급한 문화를 수립하는 비난도 많았지만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는 힘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어떤 사고방식과 문화 향상들 이런 것들이 정통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09년 기출문제 언급됐었어요. 09년 기출문제 자유부인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유부인. 네. 소설책 인기한데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대학 교수가 부인이 그 당시 이제 그 제비하고 놀아나갖고 바람을 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그 작품인데 요 자유부인이 유행했던 그 시기가 이승만 정권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와 관련돼서 이승만 정권 시기 때 어떤 관련된 데서 뭐 역사 팩트를 물어보는 문제가 09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력 부족과 대가족 제도의 붕괴와 여성교육 확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이제 큰 변화가 가졌고 가부장적 지속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이제 배움을 통해 뜨거운 열기를 갖던 1950년대 볼게요. 자, 6.25 전쟁 중에 전쟁 이후에 교육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았고 강복 직후에 약 64% 진행해왔던 치안률이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절에는 거의 93%가 올라갔죠. 열악한 환경에 불구하고 교육을 받는 한글 세대가 태어났고 한글 세대는 이후 사회 발전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세대라고 볼 수가 있나?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한글 세대보다 그 당시에는 한문하고 같이 썼기 때문에 제가 한글 세대는 한글만 주로 썼던 세대를 한글 세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1970년대 이후의 세대를 이제 한글 세대 우리 때 구역에 한글만 이제 주로 썼거든요.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해갖고 한글 세대인 줄 알았는데 요건 뭐 이상하게 용을 쓰고 있네. 예. 자 일단 이렇게 보고 자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보겠습니다. 그 당시 1950년 6월 초등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으나 전쟁의 반발로 시행이 일시로 중단됐다가 이후에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1954년에부터 59년까지 6개년간 학력 인구의 취학률 96%가 끌어올리고 했다. 이에 따라 1959년 96.4% 달성해 당초 계획을 이제 초과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원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6.25 전쟁 때 미국과 유엔들이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가 복구됐죠. 예. 그래서 있고 그 원조 물자 관련된 이제 원조 밀가루 포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미국이 제공한 원조 물자는 밀, 설탕, 면화 등 대부분 식량 문제 해결한 농산물인데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무상으로 공급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자국의 가인 생산된 농산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처리 안 하면 갖다 버리거나 시장에 풀면 농업공황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여겨야 돼.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갖든 간에 이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됐잖아. 그러면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예. 근데 미국에 요즘에는 좀 트럼프를 잘못 만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하여튼. 자, 그다음에 6.25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이 학폐진 농지를 다시 일구었고 정부는 파괴된 산업시설 보수해서 생산활동이 가능하겠다. 한국의 경제 재건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미국이었으며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의 번영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을 지원했다. 자, 그래서 주로 소비재 위로 물자를 도입했죠. 미국부터. 그래서 원조 물자 가공해서 판 걸 300산업이 난다. 재분, 재당, 그다음 면방직. 이게 300산업이죠. 자, 300산업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경유착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조 물자 들어온 미국의 값싼 농산물 때문에 국내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농민들 어려움을 겪었고 농가 부채와 군주는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한국 정부는 원조 물자를 팔아서 해소한 대금을 상당 부분 국방비도 홍보했다. 국방비도 충당했으며 산업시설을 이제 투자한 자금이 부족됐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방비를 충당했다는 것은 미국의 주둔비, 그 다음에 또 미국부터 군사 물자를 이제 수입하는 데 사용했죠. 자, 그 대충 자금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부터 원조받은 농산물을 민간 기업에 이제 분배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자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했는데 이를 대충 자금을 한다. 자, 이 중 절반은 미국의 유지비와 그다음 무기 구입을 이제 자금을 사용했고 경제는 전후 복구와 그다음 초기 산업화 기반이 되기도 했다. 하면 미국의 영향력에서 대소련 방위 체제 구축을 위한 중군사적 성격도 띄었다. 그래서 이런 중군사적 성격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유지비와 미군의 무기 구입 자금 성격을 갖고 있는 거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 입장 때는 일단은 그 소련의 이제 동북아시아 진출을 막기 위해서 교도부가 됐던 것이 한국이죠. 그 다음에 일본이죠. 예.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을 이제 도와줬던 거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방공의 어떤 전신 기지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자, 1950년 말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수정했는데 원조가 줄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실업률이 상승했죠. 자, 이에서 이제 정부는 자립 경제를 위해서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자유당 정권 안에서 이제 경제 개발 정권의 수립 관련된 내용인데 요 기출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챗 GPT 학습을 통해서 좀 내용을 좀 보강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이승만 정부가 1958년 이후에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했잖아. 그때 이승만 정부가 이제 세웠던 경제 개발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줘. 좋아. 이승만 정부가 1958년 이후 추진했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해 볼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개발 계획은 박정희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씨앗은 이승만 말기부터 이미 준비되고 있었어. 다만 박정희가 그걸 훨씬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지. 자, 이제 이승만 정부 말기의 경제개발 계획을 시대적 배경, 내용, 한계와 의의로 나눠서 살펴볼게. 1. 배경, 왜 경제개발 계획이 필요했나? 1950년대 후반의 한국 경제는 정말 말이 아니었어. 6.25 전쟁의 폐허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정부 재정은 미국 원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지. 생산 기반은 취약, 산업은 거의 농업과 소규모 수공업 수준이었고, 특히 청년 실업과 도시 빈곤이 심각했어. 그런데 미국이 1957년부터 원조 축소를 예고하면서 한국 정부도 이제 우리 스스로 돈 벌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느끼게 된 거야. 여기서 나온 게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이야. 2. 내용.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의 구성. 이 계획은 1958년에 초안이 작성되고 1960년에 본격 시행 예정이었지만 4.19 혁명으로 무산돼 그 초안은 경제개발 하수기능 계획 형태로 만들어졌고 계획 수립은 주로 장면 김도연, 김영삼 등의 테크노크라트 계열과 미국인 경제 고문단이 담당했어. 주요 내용은 이래. 농업 중심 구조에서 산업 중심 구조로의 전환, 전력, 교통,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민간 기업 투자 유도, 외국 자본 유치와 기술 도입, 수출 지향적 전략 요소 일부 포함. 쉽게 말하면 이 계획은 미국 원조 시대에서 탈피해 스스로 공장을 돌리고 전기도 만들고 외국 물건도 수출하자는 아주 기초적인 청사진이었어.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승만 본인은 경제 개발보다는 정치 체제 유지와 반공 이데올로기에 더 관심이 많았고 이 계획은 실무진 주도로 아래서부터 올라온 형태였다는 거야. 3. 한계. 왜 실현되지 못했나? 가장 큰 한계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대통령 중심의 비전결여였어. 이승만은 고령이었고 경제보다는 장기 집권과 권력 유지를 더 중요하게 봤어. 정부 조직도 매우 비효율적이었고 부처 간 조정 능력도 부족했지. 결정적으로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면서 이 계획도 추진력을 잃고 사라졌어. 하지만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박정희 정부가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이 이승만 시기의 계획 초안과 자료 조사 기초 통계를 상당 부분 가져다 써. 다시 말해, 이승만 정부의 계획은 실행되진 않았지만 기획국가로 가는 초석 역할을 했던 셈이야.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은 마치 아직 건물 공사는 시작도 안 했지만 설계 도면을 들고 땅을 측량하고 있었던 상태야.
정치적 의지와 추진력은 부족했지만 이후 한국 산업화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 건 사실이야. 이제 확인 질문 하나 갈게. 자, 잘 들으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알아볼 거 있으면 이렇게 챗 GPT 학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목을 좀 약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계속 읽다 보니까 목이 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확실한 정보를 또 알려주고, 그다음 팩트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제 목도 좀 보호하는 용도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경제개발 계획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동아교과서를 좀 볼게요.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자, 초기 북한 정권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때 이제 뭐 그 만주파도 있고 만주파와 짭짝한 갑산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안파, 소련파, 그 남노동 세력 등 등등등 여러 세력들이 이제 있었죠. 자, 그래서 김일성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면서 권력 기반을 강화했는데 이때 이제 주로 남로당경 박헌영 세력들을 이제 완전 제거시켰죠. 감초죄에 모아갖고 박헌영을 사살시키고 연안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그 소련파도 일부 제거했어요. 이때. 근데 이제 스탈린이 죽은 후에 이제 소련에서 스탈린 개인 숭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죠. 특히 이제 그 연안파, 소련파를 중심으로. 자, 김일성이 해외 출국을 했는데 이를 빌미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대대적인 이제 그 김일성 반대 운동을 펼쳤다가 오히려 김일성의 역공을 받죠. 세력들에. 그래서 이때 이제 대규모 숙청 작업을 해가지고 뭐냐면 숙청하게 되죠. 이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해요. 종파 사건. 그래서 이때 이제 소련파나 그 연안파들이 대거 숙청돼. 6.25 전쟁 때도 한번 숙청됐지만 이때 완전히 숙청됐다. 그 당시 김일성이 내걸었던 이제 정책들이 뭐였냐면 경계 중화공업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당시 이제 반대파들, 연안파나 뭐 소련파나 이런 사람들은 좀 경공업을 이제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고 김일성이 이제 또 이렇게 독재사니까 김일성이 나가 있는 동안 이제 일으켰다가 오히려 역공을 받고 대규모 수청당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틈을 타서 그 독자 노선을 강조하면서 1인 독재 체제를 강조했다. 그래서 요 8월 종파 사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북한사에서. 자, 그다음 북한에서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이제 이뤄지다. 이렇게 볼게요. 자, 6.25 전쟁 후 북한 전역은 거의 폐허가 됐다. 북한 경제는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북한도 전후 복구 3개년 계획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경제 개발 관련된 것을 이제 국가에서 계획 경제도 해가지고 하는 그 시스템은 사회주의 시스템이야. 그런데 미국이 그 당시 전후에 이걸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미국도 이제 뭐냐면 신세 국가들, 친미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게 빠른 자본주의 성장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도받는 자본주의 이유로 이런 식으로 경제개발 계획들을 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소련식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피폐해진 경제를 복구해서 사회주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래서 1956년에 천리마 운동, 이 천리마 운동 여기 옆에 있죠. 천리마를 탄 기세로 생산을 높이자. 그래서 대중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생산을 높였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어떤 자본이라든지 이런 생산도구, 생산력 혁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력만 떼어부어가지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노동력을 떼어먹고 한 것은 초창기 때 성공해요. 근데 경제학에서 한계 수학에 체감을 붙이기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점점 이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한 사람이 투입할 때는 처음에는 100이 나오지만 두 사람, 세 사람 하면 점점 이게 체감이 돼. 결국 어떤 시점에 돌아가면 어떤 시점에 딱 도달하면 더 이상 투입하도 생산이 안 나오고 오히려 반감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위해서는 이제 뭐냐 더 올리기 위해서 생산량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냥 노동력만 때가 부은 거죠. 자, 그래서 천리마 운동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으나 자본 투자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를 부닥쳤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도 이제 뭐냐면 강화됐죠. 그래서 북한은 6.25 전쟁 이전은 사회주의 사를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전후 복구 사업 때 농지를
이제 개인이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걸 협동조합으로 이제 전환을 해요. 예, 경작권을 이제 뺏고 농민들 그 협동조합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집단화 과정.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뭐 그 당시 소련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약지 운동이든 인민공사 운동도 인민공사도 이런 방식의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규모 개인 사업도 생산협동조합으로 바꾸는 등 개인의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걸 금지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특징 중에 그 사유재산을 금지한다. 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개인의 소지품까지도 뭐냐면 사유재산에서 금지를 하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생산수단의 그 생산수단을 시민이 갖는 걸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어떤 시민 소유를 반대하는 거고, 자기 시민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일상품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비재 이런 것들은 잘 가져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련이라든지 북한에서 다 절도죄가 있어요. 남의 물건 훔쳐가면 처벌받는 것도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이때 생산수단은 뭐냐? 당연히 토지, 기업,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죠. 예.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천일영 운동 포스트 이렇게 있고 김일성에게 이제 수청됐던 사람들 보면 박헌영, 김두병, 김홍봉 이런 사람들 있는데 자, 그래서 박헌영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남로당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25 전쟁 때 그 미군 간첩질 했다 해갖고 처형당하고 김두봉도 이제 이게 한글학자하고 독립운동 하는데 한때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초대 총장을 하고 또 뭐냐면 김일성과 함께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6.25 전쟁 때 김일성을 비판했다 숙청당하고 김원봉도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숙청당으로 알려져 있죠. 자진 월북했는데 예,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김일성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 맞죠? 천리만 운동은 초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으나 자본 투자 기술 혁신이 이루지 못한 한계를 맞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시마스 교과서를 이제 볼게요. 시마스 교과서. 북한의 전후복고사 보겠습니다. 자, 6.25 전쟁으로 북한은 그 당시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인구가 되게 감소되었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북한은 전후복고 사업을 최우선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전후복고 사업을 보면 중국은 우선 정책이야. 그리고 경고국가 농업을 좀 약간 이순을 해갖고 이제 하는 정책이었죠. 1단계 경제 복구를 위해서 준비 사업은 6개월 만에 끝났고 2단계 인민경제 복구 사업은 3개년 계획 목표 이상으로 성과를 거뒀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북한의 전후 복구 사업은 중공을 우선시했으며 농업과 공업을 이제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근데 실제로 요게 초점을 맞췄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종파 사건의 갈등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배경 중에 하나가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 정책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중공업뿐만 아니라 중국보다 농업이나 경공업을 특히 경공업을 하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먹고 사는 게 중요한지 중공업 왜 중요시하냐면 일단 뭐 농기구 만드는 것도 있지만 무기 만드는 데 중국 필요하잖아요. 자, 하여튼 이때 소련, 중국 동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을 또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특히 북한은 제일 조선인 북송을 추진하면서 노동력 부족 증상을 해소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1954년, 56년 사이에 북한이 지원받은 원조액은 북한 전체에서 23% 달했고, 북한은 56년에 이어 전쟁 수준 이전까지 경제를 회복했다. 그래서 한동안 북한이 남한보다 되게 잘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60년대까지 했다가 70년대에 완전히 이제 교차가 되죠. 예. 하여튼 6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좀 잘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은 김일성 주도하에 여러 세력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 내 다른 파벌을 대대적인 수축 작업을 했고요. 전쟁 기간 동안 예난파의 김무정과 소련파 허가일을 수청했고 이후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박헌영 등을 남로당 세력들 반국가 반혁명 간첩 혐의로 처형했다. 자, 그리고 1956년 북한의 정권 내부에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그 8월 종파 사건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김일성의 권력 강화에 위기에 느꼈던 예능파, 소련의 중공 중시의 경제, 소련파는 중공 중심 정책과 김일성 개인 숭배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김일성 세력 반대로 실패했고, 김일성은 이런 8월 종파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갖고 연안파와 소련파 대대적으로 숙청했죠. 그래서 자신의 독재 체제를 강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 간섭을 겪은 김일성은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체를 강조해. 그래서 중국과 소련 사이의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사상을 발달시킨 것이 주체 사상이죠. 주체 사상. 그 민족 중심의 주체 사상이죠. 예.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이제 이는 주체 사상, 민족을 중심한 주체 사상을 지금 김정은 갖다 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민족 따위는 없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통일 같은 건 이제 염두에 안 두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옆에 보면 이제 김일성과 몰락한 권력자들. 요때는 뭐 사이가 좋았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수립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토지개혁을 반대한 지주세력을 비롯해 사회주의 정권을 반대한 우익세력들은 6.25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원념을 했어요. 이에 이제 북한 정권은 큰 정업 없이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농촌은 전쟁으로 그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어서 집단적 노동과 국가의 개인 없이는 복구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이런 상황을 이제 활용해서 농업 협동화,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인민공사 이런 걸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협동 농장 체제를 이제 바꿨다. 그래서 1958년 완성됐고요. 아울러 이제 수공업자와 상공업자도 협동조합을 가입시키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했다. 자, 또한 1956년 북한은 주민의 희생과 현실을 바탕으로 집단적 노력 갱생 운동을 이제 그 경쟁 운동이었던 천리마 운동을 전개했는데, 자, 그렇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거둘 뿐 기술혁신과 물질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1960년대 들어와서 대중동원에 의존하는 북한 경제가 어려움을 직면했고, 사회주의 경제의 원조 감소와 국방비 부담 증가는 북한 경제에 부담이 되었다. 이 사회주의 국가들, 형제 국가들의 이제 원조가 상당히 북한 경제를 발전시킨 또 원동이 됐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1990년대까지, 80년대까지는 그런 저는 이제 뭐냐면 운영이 됐어요. 북한 경제가. 근데 90년대 들면서 이게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동력 국가들이 이제 뭐냐 무너졌잖아요. 러시아도 소련도 붕괴하고. 그러니까 그들 나라부터 이 지원을 받던 걸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큰 타격을 주죠. 예. 거기다 또 홍련까지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아사 직전까지 아살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북한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가 상당히 북한 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의 농업협동과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의 농업협동화는 빠르게 진전되어 인민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이 끝난 후 1956년 말까지 농가의 80.9%가 협동조합을 가입했고 58년 8월에 모든 농가는 협동조합원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 집단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자료 7번에 보면 이제 뭐 북한 사회주의 계획도시 재건과 동독의 북한 원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을 그 당시에 되게 이제 폭격을 받아갖고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주체사를 이념을 구한 사회주의 계획도시로 재건했죠. 예. 그래서 평양 보면 높은 건물 만들고 삐까삐까 하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그 안에 이제 상하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기반 시설 제대로 도시 기반 시설 제대로 갖춰주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 상당수의 건물들이 좀 빈 건물이고 그러더라고. 남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건물들이 많은데 막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북한의 동독의 북한 원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동맹국들이 와서 건축가 기술자들 이제 많이 봤는데 동독이 이제 와가지고 도시재건단 해가지고 북한에 파견하여 한은재건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거 보면 1950년대에 또 보면 원조 경제가 상당히 북한에 남한이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한은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나 동유럽권에 원조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국 같은 나라들이 원조를 또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제일조선인 기한에 관한 협정, 캘커타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좀 알려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상황을 보면 돼요. 1945년에 강복이 됐잖아요. 근데 강복 당시에 일본이 안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 일본은 이제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는데 실제로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일본 내 조선인들의 어떤 법적 지위 문제가 상당히 그 당시 문제가 됐었어.
그래서 한국하고 나중에 수교를 했잖아요. 예. 한국과 수교를 했으면서 그때 이제 조선인 중에 그 당시 조선인 한국 국적을 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이렇게 해갖고 얻게 되고 근데 끝까지 난 한국 국적을 얻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일본 정부는 뭘 줘주냐면 망했던 나라인 조선 국적을 준 거야. 조선 왕족의 국적들. 그래서 이런 조선 국적을 가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북한하고 좀 약간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북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선 국적을 갖고 있는 이제 북한민들을, 그러니까 그 일본인, 제일 일본인들을 데리고 조총련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죠. 조총련이 북한으로 또 연결됐죠. 그래서 조총련 중심으로 해갖고 조선 국적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제일 한국인들을 그 어디로 북송을 보내려고 했죠. 그래서 막 북송 여러 번 해서 80년대까지 계속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제일국부들 갖고 있는 자금이나 인력들을 북한으로 이렇게 송환시키려고 했고 일본 정부도 말리진 않았어요. 어차피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얘네들 가면 좋지. 그렇게 내버려뒀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서 많은 그 당시 이제 조선족을 가지고 있는 국적을 갖고 있는 그 제일 조선 일본인들이 많이 이제 북한을 갔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북송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송은 전쟁 이후에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제일조선이 북송을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 국제 적시자가 대부분 이를 처리하도록 했다. 일본과 북한 적시자들은 원래 일본이 이제 내어든 거죠. 어차피 보내는 거 우리 문제거리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그 북한의 접시자사는 1959년 8월 13일 인도의 캘커타에서 제일조선이 북송에 관한 협정 요걸 이제 제죠. 캘커타 협정은 요 책에만 있는 것 같아. 자, 하여튼 그래서 9만 3천 명의 제일조선이 북한으로 귀환되었다. 80년대까지 계속 추진한 거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의 어머니가 그 고영옥인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그 김일 김그 제일 조선이 제일 그 북송 뭐라고 그러지? 제일 조선인죠? 제일 조선 그 조선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제일 조선인들이 이제 북한에 와서 상당히 고생하죠. 그리고 북한은 철저히 계급 사회잖아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조선인들이야. 이게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이제 사탕발림에 이제 뭐냐면 약간 북한에는 판타지 때문에 가서 상당히 고생했다.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때 이제 천리마 운동 관련된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주민의 자기희생과 명예심, 혁명 정신을 높여서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천리마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천리마 포스트, 천리마 노래, 천리마 글씨체 등을 제작했고 우수한 근로자에게 이제 영웅 칭호를 이제 주어서 대중적인 열정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천리마 운동은 노동자의 명예심과 혁명 정신에만 의존한 한계가 있다. 북한 보면 이게 이제 객관적인 어떤 조건을 갖춰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너무 정신적인 걸 강조하더라고. 정신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정신력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객관적인 어떤 그 조건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도 이런 천리마 운동이 그런 것들 정신력 강조하는 것들이 지금은 남아있죠. 뭐 쓸데없는 그 여명거리니 과학자구리 하면서 그 50층 넘는 고층 아파트 만들고 그것도 뭐 1년 내에 만들어내고 그거 솔직히 1년 내에 만드는 게 다 날림공사지 뭐예요 그게. 근데 이런 이제 뭐 정신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노동자들 국민들 그냥 노동력을 혹사시키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문제가 있어. 자, 그다음에 북한의 전후 복구 사업에서 중공업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발전시키는 했던 사업이 뭐냐? 농업과 경공입니다. 자, 1956년 김일성이 자신에게 도전한 연합파와 소련파들의 비판성을 수출한 사건이 8월 종파 사건. 북한이 1956년 전개된 집단적 노력경제 운동은 뭐냐? 천리마 운동. 자, 자료 8번을 참고해서 북한과 일본의 제일조선인 북송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유를 쓰시오. 자, 북한은 전쟁 에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고자 했다. 반면 일본은 일본 내 빈곤을 사봤던 제일조선인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회 불안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짝짝꿍했기 때문에 북한이 뭐냐면 북송 그 사업을 뭐 암묵적으로 표면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렇게 캘커타 조약을 통해서 인정해줬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캘커타 협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 약간 이제 뭐냐면 틀라고 낸 문제에서 낼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서에 있잖아.
예. 그래서 한번 캘커타 협정에 관련된 내용을 챗 GPT 학습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그 1959년 8월 달에 인도 캘커타에서 그 제일 조선인 기한에 관한 협정, 일명 캘커타 협정을 맺었잖아. 그 캘커타 협정에 대해서 좀 알려줘. 1959년 8월 인도 캘커타, 당시 캘커타 체결된 캘커타 협정은 일명 조선인 본국 송환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일본에 거주하던 제일조선인들의 북송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당시 한미 양국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해요. 수억 Cite Turn Search 1. 한미 관계 갈등 1959년 6, 7월 한미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어요. 한국 정부는 북송에 강력 반대했고 미국은 이를 지원하는 입장이었죠. Side Turn Search 1. 제일조선인 측 움직임. 제일조선인 사회 내에서 북한 송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제 적십자 및 일본 측 협조도 있었습니다. Cited Ter 2. 협정 내용. 일본에서 제1조선인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규정, 국제적십자사, 일본, 북한 적십자사, 그리고 일본 정부가 중재 및 공식 조건 마련 역할을 수행했어요. Fight Search 2. 1959년 12월부터 북한으로 향한 첫 수송선이 다녀갔고 이후 1984년까지 총 93,000명 이상이 북송됐어요. 이 수엔 조선인 본국 출신과 일본에서 태어난 2세, 3세, 일본인 배우자도 포함됐죠. Turn Search 2. 영향, 인도적 명분, Previous 정치적 의도. 일본은 국익과 사회 안정 차원에서 정권에 불리한 조선인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북송을 활용했어요. Cite for Turch Tuang. 북한 입장 강화. 북한은 우리 민족 모국 집단 기환이라는 체제 선전을 강화할 수 있었고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 성과로 포장했죠. Cite Turn Search 2. 제일조선인 사회 분열. 일부는 모국 기환을 희망했지만 상당수는 실제 북한 생활이 막연했던 희망과는 달랐으며 귀환자들 중 일부는 기대 이하의 생활 조건에 실망하고 분류됐어요. Blind Sight, Turn Search 2, 4.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 협정은 마치 국제 중재 아래 이루어진 이주 캠페인인데 사실은 특정 정치 권력이 자국 내 소수 민족을 경계 대상에서 제거하고 상대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쯤에서 짚어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큐. 예. 잘 들으셨죠? 얘는 근데 반말 하다가 뭐 갑자기 존댓말 하다가 왔다 갔다 해.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그 천재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만 대충 해서 읽어볼게요. 중요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후 복구 사업을 해서 경쟁을 제고했고요. 개인 숭배 비판하는 분위기에 등장하자 그 당시 이제 김일성 개인 숭배와 경제 조치를 비판하면서 그 당시 그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났죠. 그 과정에서 이제 김일성은 비판 세력들 수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서 1950년대 이제 중국과 소련의 분쟁이 시작되자 김일성 독자 노선 주체를 강조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독재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후 복구 사업에서 이제 그 당시 중공 우선과 경고국단 농업의 동시 발전 내세우면서 소련과 중국도 무상원조 기술 지원도 도모받고 전후 복구 사업을 했고 그 결과 1956년 이전에는 전쟁 이전의 경제 상황을 회복했고요. 경제 발전 위한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행했다는 거. 그래서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강화를 위해서 농업과 상공을 협동화 정책을 추진을 했다는 거. 예. 그래서 모든 농민은 이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해서 토지와 농기구 등 생산수단을 공동을 소유하고 공동 노동을 통해 농사를 짓고 노동력에 따라 생산을 분배하는 체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소규모 개인 상공도 협동을 추진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었다. 예, 천리만 운동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과를 얻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 보상이나 기술 혁신 때문에 뒷받침 안 했기 때문에 한계를 다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김일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했을까? 여기를 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20
29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은 29번이에요. 자,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6.25 전쟁 중에 연안파의 김무정과 소련파의 허가일을 수출했다. 또한 자신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박헌영과 이전 남로당 핵심 간부들을 미국의 간첩을 모아 수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56년 연합파와 소련파는 남한에서 했던 시험을 와서 김일성의 어떤 이제 개인 숭배와 중공 우선 정책을 비판했는데 김일성은 8월 정원회의에서 이들을 이제 종파 분자라고 이제 했는데 종파라는 것은 개인이나 분파의 이익만을 위해 추구한 집단의 분파를 북한에서 싸운 것도 북한에서 사용했던 용어죠. 자, 그래서 김일성은 북한의 정치 권력 독점하는 과정에서 주체를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소련 사이의 독재 노선을 이제 걷게 됐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의 갈등을 이용해서 등거리 외교 노선 같은 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뭐 이거는 뭐 꼴꼴이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이 부대찌개 원조라고 하는데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남 교과서를 이제 좀 볼게요. 북한의 전후 복구는 어떻게 이제 진행됐을까? 이렇게 볼게요. 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부터 원조를 받아서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제 1954년 상계열 계획을 실시해서 전쟁 이중에 회복했고 농업 협동화 정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이제 수립했다. 그 다음에 원조 물자는 대부분 군수 사업과 중화공업에 투자되었고 경제 성장 속도는 빨랐지만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않았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주로 군수 사업이나 중화공업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이 필요한 그 소비재가 아니었잖아요. 실제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물가 상승은 도시 노동자 생활을 가중시켰고 흉년 속에서 농업 혁물세를 징수해서 농민들 불만을 뭐냐면 높아졌다. 그 옆에 보면 북한의 이제 농업 협동조합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북한은 1946년 토지는 농민의 것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토지 개혁을 단행해서 농민들이 토지 분배했다. 1954년부터는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1950년 말이 되면 모든 토지는 농업협동조합 소화가 되었고 모든 농민은 협동조합원이 되었다. 사회가 이제 변화되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앞에서 제가 이제 안 읽었던 부분인데 여기다 배치시켰네. 각자 읽어보시고 자 여기 기안도프와 이제 월남이 누구인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안도프와 월남이 자 일제강점기에 일본이나 만주로 떠났던 사람들 동남아시아로 강제 동원됐던 사람 중 강복 직후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기안동포라고 하죠. 200만 명이 넘는 이제 기안동포들이 저 도시에 정착되면서 도시의 주택, 식량, 식수 문제가 더 심각했고요. 월남인들은 이제 38도 이북에서 이남을 내려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서울대 남산 기슭에 살면서 해방촌을 이루겠다. 해방촌 예전에 많이 들어왔던 거죠. 예. 그래갖고 용산 부근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여성사를 이제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이걸 또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각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교육 관련된 열망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쭉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사범학교를 만들고 좀 자세히 돼 있네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자, 정부는 6.25 전쟁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자 정리했죠. 우리가 지금 하는 학제 있죠. 네, 633 학제. 요걸 이제 했는데 아마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교사를 양성한 사범학교를 이제 설립하고 학교에 다닐 여력이 없는 청소년을 위해서 야간제 중학교와 공민학교를 설립했다. 공민학교라는 말은 처음 저도 들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3년제 과정이다. 1946년부터 설치되어 1950년 초반까지 국민학교 학생이 100만 명이 넘게 했는데 의무교육이 정착되면서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이제 약식으로 이제 배우는 그런 학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것 때문에 야간제 중학교에서 지금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고등학교 중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 고등학교 있었어요. 어, 그래서 서너월 고등학교가 원래 주간도 있고 야간반도 있고 그랬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학교 수가 늘어나고 취업률이 빨라진데 이 시기에 한글 세대라고 불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증가돼서 민주화의 경제 성장이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한글 세대인데 제가 한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시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가 보편화되면서 한글 세대라고 불렸나 봐요. 요 시대는. 예. 그래서 요 시대 때 이제 1950년대 이후에 그 초등학교가 이제 의무 교육하면서 이게 이제 증가되면서 이 시대 그 전후 세대는 좀 그렇다. 베이비 붐 세대는 뒤에니까 1950년대 초등학교 다녔던 그 세대를 이제 한글 세대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한글 세대와 좀 달라 여기서는. 예. 자, 하여튼 초등학교 수는 늘었으나 중고등학교 수가 증가세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가난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그 다음에 인류 중고등학교 진학이 대학과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입시 경쟁이 강화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뭐냐면 중고등학교 시험이 있었어. 중학교 입학 시험도 되게 강화됐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있다가 하도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이걸 폐지시켰죠. 언제 폐지했 1980년대인가 70년대 폐지돼가지고 그때 이제 뺑뺑이로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학을 시킨 거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중학교를 이제 이런 식으로 평준화시켜 뺑뺑이 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이제 해방감에 넘쳐가지고 막 책도 던지고 하는 사진이 예전에 있었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교육열이 폭발 시대 해가지고 그 내용들 있고, 지금은 이부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실시하지 않았죠. 오후반.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실시했어. 90년대 때는. 80년대, 90년대는. 자,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빗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복의 학교 교육문이 이제 부족하여 청막에서 공부하는 풍경이 1950년대 내에 이어졌다. 그래서 교실도 부족하여 초등학교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7, 80명 정도 보통이었고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고 재헌헌법 제31조에서는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을 한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운영비 70% 학부모를 내는 사치내비도 채워졌다. 실제 잘 안 됐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변화 있죠. 취학률 상당히 올라갔던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1950년대 입시는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중학교 입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야 됐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문제가 되니까, 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학교 입시가.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뭐,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이거는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 뒤에 이 북한 사회주의 독재 체제 이제 내용 볼게요. 이건 따로따로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요 6.25 전쟁 때 이제 뭐 연합파, 소련파 수출한 내용이 있고 이 사회주의 노선을 들려서 권력 투쟁 있고 8월 종파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데 김일성이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진하자 연합파는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서 경공을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나가서 정책 결정에서 민주성을 강조해서 김일성의 권력 독점을 비판했다. 그래서 이때 대규모 숙청에서 사회 독재 체제를 이제 확립했고 왜 주체를 내세웠는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은 반미와 예국주의를 결합한 대중운동을 추진했고 6.25 전쟁 중에 경험한 폭격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반미 예국주의를 구정했다. 이를 통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였고 천리마 운동을 통해서 8월 종파 사건에 드러난 노동당 내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반미 애국주의 강조,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화, 천리마 운동을 통한 파월 종파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등을 극복하려고 했고, 그때 이제 뭐냐면 대규모 사상 교육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주체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북한 주민은 하나를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하여 천리마 운동 구원의 사상 교육을 일상적으로 받았다. 자, 이 시기 때 사회주의 우방했던 중국과 소련에 대입하자 북한은 독자 노선을 또 추가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아래 또 외교적 대외적 배경도 설명하고 있죠. 중국과 소련에 대입하는 거. 그래서 김일성은 조선식 사회주의 건설 관저가 주체 사상이 나섰다. 그래서 주체 사상이 형성된 대내적 대외적 배경에 관련된 설명이 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천일반 사상이 있고 주체 사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사상, 정치, 경제, 군사 부분에서 주체성을 확보하면서 생존이 가능하던 북한의 정치론인데 김일성의 개인 숭배와 반대 수청에 이용했다. 그 당시에 김일성만 이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동시에 이승만도 우상 숭배했죠. 예, 저 약간 그 뭐냐면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대통령 생일 매스 게임 동원된 학생들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 생일 기념을 맞아서 정부 행사를 진행했고 이때 이제 학생들 동원해서 그걸 했죠.
그래서 김일성 이제 동상 제명식 갖고 이때 동상들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거 안 하죠. 요거 했다가 그냥 지금 난리 나죠 그냥. 예. 근데 김일성은 이제 그 후에 계속 독재체가 유지되면서 이게 계속 이게 일종의 어 선전도구로서 이제 활동했죠. 이게 우상 설립하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제 밀소 냉전의 제3의 길을 모색하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세계사적 추세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 당시 뭐냐면 제3세기가 등장했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뭐 세계사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이 격화되었다. 그래서 하루에 미국이 이끄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이 이끄는 공산주의, 이게 1진영, 2진영이라고 하죠. 자, 이런 진영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 일부 지역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대두되고,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 중에 어느 쪽도 치우치 않겠다고 발표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시기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주장이 한국에 제기되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방둥이의 이제 약간 비슷한 약간 결이 다르지만 비슷한 진보당이 결성됐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세계사적 추세를 좀 진보당과 또 연결시키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1950년 대통령 선거에 대중의 지지를 받은 조봉과 혁신 세력들이 진보당을 결성했는데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을 보고 안 되겠다. 평화통일을 했고 그래서 진보당은 이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아시아, 아프리카 해외 노선처럼 진보당 강령에 공산 독재와 부패한 자본주의 체제에 모두 배격한다. 그래서 제3의 길을 명시한 건데 요 내용은 이제 뭐와 연결됐다? 요 제3의 길을 걷던 그 뭐냐 방둥회의 동안 제3세기에 그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죠. 예. 자,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통한 혁신 정치, 평화 통일과 민주운영 경제 정책을 내서 대중의 지지받고, 그러나 정부는 진보당의 평화 통일론을 북한 정부를 이롭게 한다고 발표해서 관련 절차표를 진보당에 해산시켰다. 그래서 여기에서 받을 건 요구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아시아, 아프리카 해외 노선처럼 진보당은 제 강령에서 공산 독재와 부패한 자본주의 모두 배경한다 명시하고 제3의 길을 모색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제3의 길을 모색한 건 이해가 되겠는데 왜 진보당 강령에 이제 유럽 사회민주주의와 아프리카 노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구체적인 설명이 안 돼 있어갖고 물어볼게요. 예. 자,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얘가 제대로 답변할 줄 모르겠는데 그 조봉왕이 만든 진보당이라는 단체가 있잖아. 그게 진보당 강령 안에 공상 독재와 부패한 자본주의 독재를 모두 배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해이 노선 그러니까 이제 방둥회에 있잖아. 이 방둥회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야? 이 질문 아주 좋아요. 지금 말한 진보당의 강령, 특히 공산 독재와 부패한 자본주의 독재 모두를 배격한다는 선언은 단순히 국내 정치 입장 표명이 아니었어요. 이건 냉전 시기의 국제 이념 지형 안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한 사회민주주의적 입장, 즉 헤이 노선과 방콕 회의, 반등 노선 등 탈냉전, 탈식민 흐름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선택이었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자. 1. 진보당의 이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양극 모두 비판. 조봉암이 만든 진보당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쪽으로는 소련식 일당 독재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미국식 대기업 중심의 자본 독점 구조도 비판한 거예요. 이건 마치 난 양쪽 진영이 가진 독재성과 착취성 모두에 반대하고 평등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이게 딱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노선,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 당시 SPD 사회민주당 등이 추진하던 복지국가 노선과 맞닿아 있어요.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되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델이죠. 2. 국제적 맥락, 헤이 노선, 반등 노선과의 연결성. 이걸 국제적으로 보면 진보당의 입장은 딱 제3세계주의적 입장이에요. 1955년 반등 회의,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국 기억하나요? 이 회의에서 인도, 이집트, 나세르, 인도네시아 등 신생 독립국들이 모여서 선언했죠. 우리는 미국도 소련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제국주의도 전체주의도 모두 거부한다. 비동맹, 평화공존, 자립적 경제 개발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이른바 반둥 노선, 나중에 헤이회의, 헤이그 비동맹 회의로 이어지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 사상은 1960년대 초 비동맹 운동라는 국제 정치 흐름으로 굳어져요. 조봉암의 진보당은 바로 이 흐름과 맞닿아 있어요. 즉, 오픈 쿼트, 우리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제국의 질서에 종속되지 않고 민족 자주, 경제 평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겠다. 클로즈 쿼트. 이건 반공이지만 동시에 반자본 독점이고 반소련이지만 반미 군사주의이기도 했죠. 3. 왜 당시 한국에선 이런 노선이 위험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입장은 냉전 논리에선 용납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한국은 이승만 체제 하에서 극단적인 친미 반공 국가였어요. 이런 조건에서 미국 자본주의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곧 너 혹시 빨갱이 아니냐로 이어지기 딱 좋은 구조였죠. 실제로 조봉암은 진보당을 통해 진보적 민족주의 플러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제3세계 반식민주의 노선을 결합하려 했지만 1958년 결국 간첩 혐의로 사형당해요. 훗날 이건 사법살인으로 평가받죠. 다시 요약하면 조봉암 진보당의 강령은 단순한 국내 정치 선언이 아니라 냉전 양극 질서를 넘어서려는 국제적 사상 흐름과 조응하는 시도였어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 연결되고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 비동맹 운동과도 맞물렸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 안에서 가장 앞선 민주적 좌파 실험이었죠. 여기서 하나 깊은 질문 던져볼게. Q. 자, 그래서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진보당의 강령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이제 세계사적인 추세를,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양쪽의 어떤 주장에서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써갔다는 그 입장이 이승만의 정부의 입장 때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 볼 때는 빨갱이들의 소리에 불과했다. 그래서 탄압을 받은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깊어가지고 이게 용어를 집어넣고 그러네. 예. 자,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이승만 정부 끝난 다음에 이제 허정 가도 정부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요거 예전에 이번 연도 기출문이 나왔죠. 요 부분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